아버지, 부끄러우세요? 휘황찬란한 신라호텔 연회장.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아들 지훈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다. 제가 아버지 편안히 사실 수 있도록 매달 1,000만 원씩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지으시면 됩니다. 다른 말씀은 마시고요. 연회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했다. 정말 효심 깊은 아들이군. 나 김영철은 테이블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손에 든 물잔이 사정없이 떨렸다. 1,000만 원? 나는 굳은 살이 박인 내 손을 내려다 보았다. 어젯밤 반지하에서 먹었던 식어 빠진 컵라면이 떠올랐다. 내 아들은 방금 환한 조명과 박수갈채 앞에서 내 가슴에 차가운 비수를 꽂았다. 내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며느리인 유라가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의 입가에는 칼날처럼 날카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아버님, 사람들은 진실에 관심 없어요. 이미지만 기억하죠. 아버님께서 잘 봉양받고 있다는 이미지 말이에요. 만약 이걸 망치는 일이 생긴다면 정말 곤란해질 거예요. 곤란해질 거라는 그 한마디가 망치처럼 머리를 내리쳤다. 나는 숨이 막혔고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재즈 음악과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나는 문득 깨달았다. 오늘 이곳은 단순한 기념 파티가 아니었다. 이것은 한편의 연극이었고 나는 그저 소품으로 전락해버린 것이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오늘 밤 신라호텔은 마치 빛의 축제처럼 휘황찬란했다. 1층 로비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 줄지어 늘어선 하얀 난초 화분에서는 고급스러운 향수와 크리스탈, 잔에 담긴 와인 향이 뒤섞여 풍겨왔다. 예수나 호배나 김영철은 대리석 기둥 옆에 몸을 숨긴 채 신당역 근처 대여점에서 빌린 양복의 깃을 매만졌다. 어깨는 헐렁하고 종아리는 꽉 끼는 양복 때문에 나는 어색하고 부끄러운 마음에 몸 둘 바를 몰랐다. 무대 위에서는 SY그룹의 로고가 화려한 배경음악과 함께 돌아가고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거의 모든 이들이 맞춤 양복과 드레스, 반짝이는 가죽 구두를 갖춘 소위 청담동 스타일이었다. 그들이 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드는 순간에도 나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느꼈다. 한 직원이 다가와 샴페인 한 잔을 권했지만 나는 가볍게 고개를 저으며 재킷 주머니에 넉 장으로 접어둔 초대장을 꽉 쥐었다. 초대장에는 창립 40주년 기념이라는 금박 글씨가 도들새김되어 있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파티를 즐기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룹의 부사장인 내 아들 강지훈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저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앉아있기만 하면 된다.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운명은 내게 그런 기회를 줄 생각이 없었던 모양이다. 8시쯤 사회자가 잘 연습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다. 뜨거운 박수로 SY그룹의 강지훈 부사장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네이비색 정장에 에르메스 실크 넥타이를 맨 내 아들이 연단으로 향했다. 나는 자랑스러우면서도 가슴 한편이 아려오는 것을 느끼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어렸을 적 나는 진흙탕 길이었던 마포의 골목을 지나 아들을 업고 학교에 데려다 주곤 했다. 지우는 자신감 넘치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SY의 성공은 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저의 가족, 바로 아버님의 덕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님께서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매달 1,000만 원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손에 들린 물잔이 흔들려 물이 쏟아질 뻔했다. 매달 1,000만 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귀가 먹먹해졌다. 주변 테이블에서 터져나오는 박수와 감탄사가 멀게만 느껴졌다. 사람들은 나를 돌아보며 존경의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한 하객은
요즘 저렇게 효심 깊은 아들은 드물지라며 속삭였다. 억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목이 메어왔다. 마포의 작은 쪽방에서 먹었던 식어 빠진 컵라면과 시큼한 냄새가 남은 묵은 김치의 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렸다. 혈압약 값을 제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매일 밤 대리운전을 하며 7만 원을 벌려 애썼던 밤들이 스쳐 지나갔다. 연단 위 아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똑바로 날아와 밝혔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며느리 한유라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인 채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 눈빛은 미안함이 아닌 보세요. 아버님도 이 연극의 장기짝일 뿐이에요. 라고 말하는 듯한 승리감에 차 있었다. 나는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지훈의 실언이 아니었다. 이것은 잘 짜인 각본이었고 유라가 공동작가였다.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풀리지 않는 원한 한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올랐다. 이제 와서 내 희생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허영심을 채우는 장식품으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연설이 끝나고 하객들이 뷔페로 향할 때도 나는 조각상처럼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식기와 접시가 부딪히는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같은 떠들썩한 소음들이 내 귀를 흐릿하게 스쳐 지나갔다. 주머니 속에서 전화가 울렸다. 옛 지인에게서 온 문자였다. 정말 복 받았네.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뒀어. 한 달에 1,000만 원이라니. 평생 꿈도 못 꿀 돈인데.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아 어젯밤 내 저녁 식사가 식은 밥에 미역국을 데워 먹은 것이었다는 걸, 지금 신고 있는 구두가 본드로 3번이나 붙인 것이었다는 걸 그들이 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필요로 하지 않았. 자리에서 일어나 이 눈부신 방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꼼짝할 수 없었다. 체면 때문이기도 했다.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사람들은 수군거릴 테고 지훈의 평판에 흠집이 날 것이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아왔는데 어찌 이 순간이라고 다를 수 있겠는가. 하지만 바로 그때 가슴을 찌르는 듯한 질문 하나가 머릿속을 울렸다. 나를 위해 살아준 사람은 있었던가? 고개를 돌리자 유라가 다른 이사 부인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가 유난히 반짝였다. 그녀는 어깨를 살짝 돌리며 무심코 나를 다시 한번 쳐다봤다. 그 눈빛은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라고 말하는 듯 했다. 나는 두꺼운 양복 안으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수백 개의 눈앞에서 진실을 밝힌다면 결국 망신을 당하는 것은 내가 될 터였다. 나는 긴 숨을 들이마시며 울분을 삼켰다. 무대 조명이 바뀌고 사회자가 다음 공연을 소개하는 동안 구석 테이블에 조용히 앉아있는 이 늙은 남자에게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음에 일어날 일은 그 문장이 피할 수 없는 대결의 서곡처럼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눈앞의 물잔을 들여다보았다. 깨진 크리스탈 조각들 속에 산산조각 난 내 얼굴이 비쳤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제는 누군가의 배경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연회장 안은 담배 연기처럼 숨이 막혔다. 재즈 음악과 웃음소리,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가식적인 소음을 만들어냈다. 누군가 머리를 단단한 끈으로 조이는 것처럼 지끈거렸다. 나는 의자들 사이를 비집고 비상구 쪽으로 향했다. 두꺼운 레드카펫 위를 걷는 발걸음은 무겁게 가라앉는 듯했다. 은색 철문이 열리고 나서야 서울의 밤냄새를 머금은 차가운 바람이 훅 끼쳐왔다. 옥상 위, 3월의 밤하늘은 여전히 쌀쌀했다. 남산타워의 네온 불빛이 반짝였고 멀리서는 끝없이 이어진 차량의 불빛이 도시를 가로지르는 비단처럼 펼쳐져 있었다. 나는 난간에 기댄 채 밤공기가 가슴에 남은 거짓의 냄새를 씻어내 주기를 바라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아버님, 등 뒤에서 벨벳처럼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한유라였다. 문틈으로 새어나온 불빛이 그녀의 와인색 드레스와 도자기처럼 하얗고 차가운 어깨를 비췄다. 그녀의 입가에는 잡지 표지 광고처럼 정교하게 계산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나는 목이 잠긴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시멘트 바닥 위로 하이힐 소리를 또각거리며 내게 다가왔다. 아버님이 걱정돼서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안 그러세요? 다정한 말투였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아래를 내려다 보이는 차량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런 걱정은 필요 없다. 사실 아까 그 얘기 1,000만 원 사실이 아니잖니. 그 순간 유라의 미소가 굳었다. 찰나였지만 그녀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쳐 지나갔다. 이내 그녀는 입술을 오므리더니 바람이 와인 잔을 스치듯 가볍게 웃었다. 아버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객들이 모두 들었잖아요. 이제 와서 아버님이 부정하시면 지훈 씨 얼굴에 먹칠하는 꼴이 되지 않겠어요? 젊은 나이에 그룹 전체가 주목하는 임원인데 우리 가족의 체면도 그 사람에게 달려 있고요. 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체면? 밤마다 대리운전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이 늙은이에게 무슨 체면이 있단 말이냐? 끼니라고는 쉬어빠진 김치에 컵라면이 전부인데 그게 체면이라면 그저 거치장에 불과할 뿐이다. 유라는 고개를 기울였다. 더 이상 상냥한 척하지 않는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그녀는 바싹 다가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한 글자 한 글자 내뱉었다. 아버님, 세상은 진실에 관심 없어요. 사람들은 이미지만 기억하죠. 지훈 씨는 효심 깊은 아들이고 아버님은 복받은 아버지라는 이미지. 그걸 망치는 일이 생긴다면 정말 곤란해질 거예요. 그러니 셋이 곤란해질 거예요 라는 말이 바위처럼 무겁게 내려앉았다. 나는 미동도 없이 서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불길이 치솟았다. 지금 날 협박하는 거냐? 나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시선은 그녀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다.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협박이라니요, 아버님. 그저 조언일 뿐이에요. 어느 가족이나 지켜야 할 비밀은 있는 법이죠. 아드님을 사랑하신다면 이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게 두지 마세요. 난간 사이로 밤바람이 날카롭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내 머릿속은 오히려 선명해졌다. 이 며느리는 그저 무심한 것이 아니었다. 이 연극의 연출가이자 나를 침묵하는 증인으로 만든 주범이었다. 나는 몸을 돌려 그녀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나는 반평생 이상을 살았다. 언제 말이 진심 어린 걱정이고 언제 장미 속에 숨긴 비수인지쯤은 안다. 명심해라. 침묵이 영원한 동의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유라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그것은 며느리의 미소가 아닌 일시적인 승리자의 미소였다. 아버님은 그저 편히 쉬세요. 바깥 세상은 원래 험한 법이니까요. 힘든 일은 저희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게요. 아버님은 그냥 웃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녀는 돌아섰다. 밤 공기 속으로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지며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짙은 향수 냄새와 이전보다 더 싸늘해진 옥상의 공기만이 남았다. 나는 난간에 등을 기댔다. 두 손은 떨렸지만 굳게 말아 쥐고 있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가 더 이상 속으로 삼켜지지 않았다. 그것은 그대로 남아 들끓기 시작했다. 서울의 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아름답지만 멀게만 느껴졌다. 이 도시 어딘가에는 아직 진실이 설 자리가 있을지도 모른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유라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반복됐다. 그걸 망치는 일이 생긴다면 정말 곤란할 거예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칼보다 날카로운 협박이었다.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밤 신라호텔의 파티가 끝나자 나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배웅하는 이도 신경 쓰는 이도 없었다. 서울은 여전히 화려한 광고판과 요란한 택시 경적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나는 빌린 양복 옷깃을 여미고 차가운 바람 속으로 하얀 입김을 뱉어낸 뒤 마포로 향하는 지하철 막차에
몸을 실었다. 축축한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반지하 집. 아래로 이어진 계단에는 이끼가 껴 있었고 공기 중에는 하수구 냄새가 섞여났다. 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내와 낡은 플라스틱 통에서 새어나오는 김치 시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깜빡이는 형광등 아래 낡은 배관에서 새는 물이 양은 대야 위로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벽에 붙은 간이 침대에 걸터 앉아 여러 번 본드로 붙였던 구두를 벗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오직 길 위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다. 낡은 노트북을 켜고 끊길 듯 말 듯한 인터넷에 접속해 은행 계좌에 로그인했다. 화면에는 잔액 0원이라는 숫자가 떠 있었다. 단 한 푼도 없었다. 거래 내역을 훑어보았다. 아들 지훈이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자랑하던 월 1,000만 원의 용돈? 존재하지 않았다. 전부 거짓이었다.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이마를 감쌌다. 관자놀이를 따라 찌르는 듯한 통증이 퍼졌다. 기억이 밀려왔다. 20년 전 나는 지훈을 연세대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고향에 있던 선산시엔을 팔았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아내와 함께 땡볕 아래 밭을 갈던 바로 그 땅이었다. 그날 밤 아내 선자는 향을 피우며 괜찮아, 우리 아들 미래만 박다맨이라고 말하던 모습이 선명했다. 몇 년 후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나는 외로움과 아들을 키워야 하는 무게를 홀로 짊어졌다. 내 모든 땀방울과 희생이 결국 대중 앞에서 펼쳐진 하나의 거짓말을 위한 것이었던가. 나는 벌떡 일어나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낡아서 가장자리가 해진 낡은 통장이 있었다. 페이지를 넘겨보았지만 전기세와 수도세를 겨우 낼 정도의 몇만 원이 전부였다.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다. 하지만 이제 나의 인내는 더 큰 거짓을 키울 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공덕역 근처 이마트에 들렀다. 라면 한 묶음, 작은 식용유 한 병, 할인하는 두부 면모 같은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였다. 가게 안은 채소를 고르는 아주머니들로 붐볐다. 주위를 둘러보다가 기계공장에서 함께 일했던 옛 동료 이은숙을 발견했다. 그녀는 토마토 하나를 만져보며 가격을 비교하는지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은숙 씨. 내가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는 깜짝 놀랐다. 영철 씨? 세상에, 이게 얼마만이야. 얼굴이 많이 상했네. 우리는 나란히 카트를 밀며 매대를 지나갔다. 나는 용기를 내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만약 누군가 아버지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면 그건 무슨 죄에 해당할까? 은숙 씨는 걸음을 멈추고 나를 유심히 쳐다봤다. 남편과 헤어지고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낸 그녀의 눈빛은 그 누구보다 깊은 이해심을 담고 있었다. 그건 왜 물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냥 가령 그렇다는 거지. 그녀는 손에 든 토마토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다.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서 이득을 취했다면 횡령이나 심지어 절도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이건 법의 문제만이 아니야. 가족의 체면 문제이기도 하지. 피해자가 입을 다물면 가해자는 영원히 승리하는 거고 사기, 횡령, 절도.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내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것은 단순히 법률 용어가 아니라 거짓의 껍데기를 꿰뚫는 화살이었다. 나는 바싹 마른 입술을 움직여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그냥 알고 싶었을 뿐이야. 이 세레다 간다라 마라간다 마라라라 다가라 다가라라라라 니라라라라라 다가라라라 다가라라라 마라라라라라 다가라라라 니라라라라라 니라라라라라라 니라라라라라 니라라. 은숙 씨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가볍게 쥐었다. 영철 씨,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왔잖아. 누구도 당신을 침묵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두지 마. 어쨌든 당신에게는 진실을 말할 권리가 있어.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서는 이미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날 밤 반지하로 돌아와 불을 켰다. 축축한 사방의 벽을 둘러보았다. 공간은 변한 것이 없었지만 내 마음은 달라져 있었다. 나는 더 이상 모든 것을 감내하는 늙은이가 아니었다. 몽둥이나 주먹이 아닌 나만의 무기를 찾았다. 사기, 횡령, 절도라는 차가운 단어들. 그것이 내 반격의 시작이 될 것이다. 나는 책상에 앉아 수첩을 켰다. 그리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떨리지만 단호한 필체로 한 문장을 적어 내려갔다.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 진실이 무기가 될 것이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였고 물방울은 여전히 떨어졌지만 내 마음속에는 선명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나는 알았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반지하의 좁은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쳐들었다. 나는 낮은 나무 책상 앞에 앉았다. 눈앞에는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펜을 쥐자 느리지만 날카로운 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3월 18일. 내 아들 강지우는 월 1,000만 원을 지원했다는 거짓말을 했다. 내 계좌는 텅 비어 있음을 확인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들어 무거운 흔적을 남겼다. 글로 적자 형태없던 고통이 손에 잡힐 듯한 고소장처럼 구체적인 것이 되었다. 약값을 벌기 위해 밤마다 대리운전을 했던 횟수, 컵라면과 묵은 김치로 때웠던 끼니, 팔아버린 선산. 모든 세부사항이 비수였지만 동시에 증거였다. 나는 수첩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적인 가족 비극이 아니었다. 진실이 필요한 사건이었다. 오후에 나는 다시 집 근처 마트에 아르바이트에 나갔다. 채소 코너에 서 있다가 이은숙 씨를 다시 만났다. 그녀는 낡은 솜 잠바에 가볍게 파마한 머리를 하고 분주한 손길로 채소를 정리하고 있었다. 또 라면 사려고? 그거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아.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은숙 씨는 잠시 말을 잃더니 조용히 말했다. 어제랑은 얼굴이 다르네. 눈빛이 살아있어.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글을 쓰기 시작했어. 억울함을 안고 죽고 싶진 않아. 하지만 법을 알아야겠어. 빈말로 싸우고 싶진 않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포 구립도서관에 가면 법률 자료가 많아. 노인학대나 재정적 착취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봐. 읽어보면 당신 혼자만의 일이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야. 그녀의 말은 불쏘시개 같았다. 나는 인사를 하고 곧장 그곳을 나섰다. 마포구립 도서관은 조용했다. 나는 구석진 자리를 골라 앉았다. 눈앞에는 책 몇 권과 공용 컴퓨터 화면이 있었다. 검색창에 노인 경제적 학대 한국이라고 쳐넣었다. 보건복지부의 보고서, 법학연구 논문, 심지어 고소장 제출 안내서까지 수많은 자료가 쏟아져 나왔다. 나는 개걸스럽게 읽어내려갔다. 노인 재정적 학대란 노인의 재산을 가로채거나 사기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로 주로 가족에 의해 행해진다. 주로 가족에 의해라는 문구에 시선이 멈췄다. 가슴이 아려왔다. 다른 자료에서는 형법 제355조 횡령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누군가 부모의 이름을 이용해 이득을 취했다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펜을 들어 수첩에 키워드를 받아 적었다. 사기, 횡령, 절도, 노인, 학대. 단어 하나하나가 총알 같았다. 자료를 찾던 중 문득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초등학생 시절의 지훈이 100점짜리 시험지를 손에 꽉 쥐고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오며 외쳤다. 아빠, 제가 해냈어요. 나는 아들에게 좋은 삶을 주기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아버지를 광대로 만든 남자가 되어 있었다. 나는 눈물을 참으며 펜을 꽉 쥐었다. 도서관을 나섰을 때는 이미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낡은 차에 앉아 실내등을 켰다. 눈앞에는 법, 조항, 개념들이 빽빽하게 적힌 메모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수첩을 접어 조수석에 두었다. 백미러에 내 얼굴이 비쳤다. 더 이상 며느리의 협박에 고개 숙이던 아버지가 아니었다. 치밀하게 계산하는 한 남자의 얼굴이었다. 나는 중얼거렸다. 증명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서류상의 증거뿐만 아니라 흔적이 필요해. 어디에? 그 집에. 컴퓨터, 서류, 혹은 내 이름으로 산 사치품들. 번개 같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지훈의 집에 들어가야 한다. 대담하고 심지어 무모한 계획이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다면 내 모든 말은 늙은이의 망상으로 치부될 것임을 알았다. 나는 실내등을 끄고 시동을 걸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붐볐지만 내 마음속에는 선명한 길이 하나 열려 있었다. 그날 밤 반지하로 돌아와 다시 수첩을 폈다. 계획, 잠입, 증거 확보, 진실 폭로. 이것은 더 이상 가족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의다. 펜이 종이를 강하게 찔러 다음 장까지 자국을 남겼다. 나는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축축한 어둠 속에서 내 심장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것은 생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뛰고 있었다. 계획은 세워졌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다음 발걸음이 나를 위험 속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는 것을. 여의도 고층 아파트의 유리문이 스르륵 미끄러지며 열리자 한강의 바람이 차가운 칼날처럼 실내로 밀려들었다. 나 김영철은 거실 입구에 서서 새로 산 혈압약 상자가 든 비닐봉투를 꽉 쥐었다. 눈앞에 가정부 박 씨는 시계를 힐끗 보며 초조한 기색이었다. 사장님께 약을 전해주시겠다고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에 약을 바꿨다고 하더구나. 혹시라도 잘 챙겨 먹는지 걱정돼서 말이야. 박 씨는 거실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더 낮췄다. 사모님은 청담동 부티크에 가셨고 사장님은 회의 중이세요. 1시간 정도는 지나야 오실 거예요. 빨리 들어갔다가 나오세요. 여기 카메라가 많아요.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다. 등 뒤로 문이 닫히고 도어록의 삐빅 소리가 시한폭탄처럼 울렸다. 나는 낡은 구두를 벗어 습관처럼 가지런히 신발장에 놓았다. 삼나무 향이 집안 가득 퍼졌고 온돌바닥의 온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다. 모든 것이 너무나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 작은 실수 하나도 금방 눈에 띌 것 같았다. 서재는 오른쪽이에요. 박 씨가 손짓했다. 제가 손님 있는 척 차를 끓일게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카카오톡 하세요.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눈을 깜박이며 돌아섰다. 나는 서재로 들어섰다. 거대한 호두나무 책상, 잠들어 있는 32인치 모니터, 경영 서적으로 가득 찬 책장. 왼쪽 구석에는 연세대 졸업장 액자 아래에 푸른색 도장 인장이 담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창밖으로는 여의도가 거대한 회로 기판처럼 빛을 발하고 있었다. 나는 얇은 면장갑을 끼고 3번째 서랍을 열었다. 잠겨있지 않았다. 안에는 수표책, 협력사 감사편지, 뭉치,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뭉치가 들어있었다. 심장이 쿵쿵 무겁게 뛰었지만 묘한 침착함이 나를 감쌌다. 나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카메라를 켠 뒤 촬영음은 완전히 껐다. 찰칵 찰칵 찰칵. 나는 페이지 구석, 날짜, 세금 코드, 그리고 부양지원 PR 항목이 드러나도록 모든 페이지를 찍었다. Family Support, 월 1000 KRW, 베이드, 비아 YR 에이텔리에, 벤더 코드 7A19라는 차가운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YR 에이텔리에 유라의 부티크였다.
아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던 용돈은 실제로는 효심으로 위장한 홍보 비용이었고 SY그룹 위장회사 그녀 자신의 부티크로 순환되는 구조였다. 소위 효라는 것은 결국 하나의 붕괴 처리일 뿐이었다. 아래 서랍에는 CSR, 체볼 펀데이션, 큐사젯 프린이라고 손으로 쓴 파일철 표지가 있었다. 안에는 이메일 인쇄본이 들어있었다. 제목 스토리라인, The Dutiful Son, 효심 깊은 아들. 나는 빠르게 훑어보았다. 소박하게 사는 노인 아버지의 이미지를 이용해 기업 호감도 상승. 30초짜리 클립 촬영. 매달 1,000만 원씩 용돈을 드립니다. 이메일 끝에는 한유라의 서명이 있었다. 피가 솟구쳐 귀까지 먹먹해졌다. 통장 사본과 스캔된 푸른색 직인 도장이 함께 끼워진 통장 거래 내역서 뭉치가 있었다. 내 이름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지만 실제 거래 계좌는 YR 홀딩스였다. 입금 내역에는 Support PR, KYC, KYC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 오직 사진만 찍었다. 손목이 저릴 때까지 찍었다. 휴대폰이 작게 핑 울렸다. 박 씨의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박 씨, 사모님이 돌아오고 있다고 연락하셨어요. 20분 후 도착 다 되셨어요? 나는 빠르게 답장했다. 5분. 데스크톱에 초록색 엑셀 아이콘이 눈에 띄었다. PR 패밀리 KY 2024. 나는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컴퓨터를 켰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암호는? 나는 지훈의 생일 네 자리를 시도했다. 틀렸다. 그들의 결혼 기념일을 시도했다. 시트에는 엘레저, 벤더스, 카스가 나타났다. 레저에는 SYYR 홀딩스, YR 애텔리에로 이어지는 상세한 이체 내역이 적혀 있었고 설명에는 FA Support Media Narrative라고 되어 있었다. 비고란에는 아버지는 카메라 밖에 둘 것 갈라 행사 사진만 활용이라고 쓰여 있었다. 에어드롭을 사용할까? 안 돼. 이 컴퓨터는 사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나는 가져온 USB 동대문 사진관에서 쓰던 낡은 거를 꽂고 엑셀 파일 2개와 PDF 파일 하나, CSR 스토리라인, PDF를 빠르게 복사했다. 진행 표시줄이 내 숨소리보다 느리게 움직였다. 67%, 85%, 100%. 핑! 카카오톡이 다시 울렸다. 박 씨, 사모님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셨어요. 10분. 구출입구가 수리 중이라 A동 엘리베이터를 타실 거예요. 아버님은 B동 엘리베이터로 나가셔야 해요. 나는 벌떡 일어섰다. 창을 모두 닫고 최근 사용 파일을 지웠다. 컴퓨터를 껐다. 의자를 원래 각도로 되돌리고 자를 책상 오른쪽 끝에 맞췄다. 막 돌아서려는데 작은 디테일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아까는 액자 쪽으로 살짝 비뚤어져 있던 도장. 이 필통과 일직선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내가 만졌던가?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거실에서 박 씨가 종이 가방을 건넸다. 찹쌀 죽이에요. 사모님 만나시면 제가 보냈다고 하세요. 그리고 아버님 B동 엘리베이터요. 우리는 서로의 눈을 오래 보지 않았다. 내가 B동 엘리베이터로 서둘러 걸어가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B동 엘리베이터는 정비로 인해 잠시 운행을 중단합니다. A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터 앞 LCD 화면에 비웃듯 문구가 깜박였다. 목이 바싹 말랐다. 내가 몸을 돌리는 순간 딩! A동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오우드 향수의 무거운 냄새가 가슴을 짓눌렀다. 한유라가 종이 상자를 안고 내렸다. 나를 보더니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아버님? 여기는 어떻게? 그녀의 입꼬리는 예의 바르게 올라갔지만 전혀 따뜻하지 않은 미소였다. 나는 찹쌀죽이 든 가방을 들어올리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박 씨가 죽이 좋다고 해서 그리고 지훈이 혈압약 가져다 주려고. 나는 약상자가 든
작은 비닐봉투를 흔들어 보였다. 유라의 시선이 봉투를 훑더니 천천히 내 얼굴로 올라왔다. 너무 스위트하시네요. 아버님은 정말 좋은 아버지세요. 그녀는 턱을 끄덕이며 거실 쪽을 가리켰다. 지훈 씨 곧 올 거예요. 저녁 같이 드시고 가세요. 아니다. 지금 바로 가봐야 한다. 나는 창백하게 웃었다. 박 씨가 너희 바쁘다고 하더구나. 유라가 이상한 냄새라도 맡은 듯 눈썹을 치켜떴다. 혹시 아버님, 지훈 씨 서재에 들어가셨어요? 지훈 씨는 돌아왔을 때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는 걸 싫어하거든요. 나는 숨을 참으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화장실에 갔다. 나는 반대편을 가리켰다. 늙으니 어딜 가든 가까운 곳부터 찾게 되더구나. 유라의 입꼬리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내 검은 양말을 훑어보았다. 먼지 한 톨 없었다. 그리고는 서재 앞 깔끔한 러그를 흘끗 보았다. 천만 다행이었다. 그러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지훈에게 보낼 것으로 짐작되는 그룹 채팅방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아버님 여기 계셔. 바로 그때. 핑! 박 씨에게서 개인 카톡이 왔다. 아버님, 바로 나가세요. 28층 복도 카메라가 5분 전에 가려졌대요. 사모님이 로그를 확인하고 계세요. 숨이 턱 막혔다. 내가 들어올 때 임시로 걸어두었던 내 우비를 카메라 위에 걸어두었었다. 공장이나 배선 작업을 했던 사람들의 어리석은 습관이었다. 이제 그것이 흔적이 되었다. 그럼 가보마. 나는 고개를 숙였다. 지훈에게 약 제때 먹으라고 전해라. 유라는 길을 비켜주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내 어깨를 맴돌았다. 나는 그녀를 스쳐 지나갔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카운트다운처럼 느리고 확실하게 울리는 것을 들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내 앞에서 닫혔다. 나는 차가운 강철벽에 등을 기댄 채 찹쌀죽 가방을 구겨줄 정도로 꽉 쥐었다. 띵! 1층. 문이 열렸다. 나는 뒤돌아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로비를 나섰다. 땀으로 축축해진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네이버 클라우드 앱을 열었다. 사진들은 자동 동기화되어 있었다. PR 패밀리 KY 2024 XLXX CSR 스토리라인 PDF 종합소득세 신고서 시리즈 통장 사본 이미지들 모든 것이 클라우드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밖으로 나서자 바람이 얼굴에 정면으로 부딪혔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러나 안도할 틈도 없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박 씨, 죄송해요. 제가 막으려 했지만 카메라가 가려진 걸 알아챘어요. 사모님이 로그 파일 추출을 요청하셨대요. 나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하도록 운전대를 움켜쥐었다. 재킷 주머니 속 USB는 두 번째 심장처럼 가만히 있었다. 나는 치명적인 증거를 가지고 나왔다. 하지만 저 아파트 안에서 또 다른 눈이 뜨였다. 싸움의 판세가 바뀌었다. 그리고 오늘 밤은 그저 첫 번째 라운드일 뿐이었다. 그날 밤 전쟁터에서 돌아온 군인처럼 여의도 아파트를 빠져나온 나는 한참 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주머니 속 USB는 돌덩이처럼 묵직했다. 이것이 내 손에만 머문다면 그저 데이터 쪼가리에 불과하지만 제대로 된 사람의 손에 들어간다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반지하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이름, 박민규에게 전화를 걸었다. 옛 동창이자 지금은 강남에서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로 일하는 친구였다. 그의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영철이냐? 오랜만이다. 이 시간에 웬일이야? 나는 짧게 답했다. 시간 괜찮나? 만나야겠어. 급한 일이야. 우리는 고속버스터미널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손님은 공부에 열중인 대학생 몇몇 분이었다. 나는 주름진 민규의 얼굴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놓았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더니
내가 찍은 파일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파일을 넘기던 그는 한숨을 쉬었다. 세상에, 이건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야. 영철아, 명백한 사기라고. 내 이름을 이용해서 홍보 비용을 합법적인 지출로 둔갑시킨 거야. 입증만 되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어. 하지만 신중해야 해. 지훈이는 돈도 있고 전담 변호사도 있고 그룹 전체가 뒤에 버티고 있잖아. 나는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민규는 고개를 들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선 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해. 녹음이 가장 좋겠지.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냈다. 내일 용산 전자상가에 가서 녹음펜 하나 사. 작고 배터리 오래 가는 걸로. 싼 건 사지 마. 양복 주머니에 꽂아두면 다들 만년필인 줄 알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에 서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감정에 휘둘리지 마. 지금부터는 재판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생각해야 해. 모든 말, 모든 행동이 증거가 될 수 있어. 니니나 구일리 간데레세. 다음 날 나는 그의 말대로 했다. 지하철을 타고 용산으로 가 뒤엉킨 케이블과 깜빡이는 간판으로 가득한 전자상가로 들어섰다. 작은 매대 하나에 카메라 달린 시계, 라이터 모양의 USB. 그리고 내가 찾던 강철빛의 검은 만년필 같은 비밀 장비 수십 개가 진열되어 있었다. 주인은 심드렁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건 배터리가 8시간 가고 64기가 저장돼요. 펜 꼭지를 한번 누르면 녹음 시작되고요. 누가 물으면 그냥 세미나 기념품이라고 하세요. 나는 펜을 들어보았다. 묵직하고 차가웠지만 양복 주머니에 딱 맞았다. 값을 치르고 주머니에 넣자. 심장이 느리지만 강하게 뛰었다. 이건 그냥 펜이 아니었다. 오후에 나는 다시 마트로 향했다. 휴게실에서 은숙 씨가 캔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박 변호사를 만난 일과 주머니 속에 있는 녹음펜에 대해 간략히 설명했다. 그녀의 눈이 빛났다. 잘 됐네요. 법도 사람도 모두 필요하죠. 그런데 솔직히 말할게요. 서류 증거, 녹음기, 다 강력하지만 틈은 있어요. 재판부는 늘 묻죠. 증인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박씨요. 그 집 가정부. 그분이 아저씨가 드나드는 것도 봤고 지훈이랑 유라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을 설득해서 증인으로 세울 수만 있다면, 아주 작은 사실 확인이라도 해준다면 아저씨의 소송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재판부는 마른 서류보다 살아있는 사람을 더 믿으니까. 나는 침묵했다. 머릿속에 죽 한 그릇을 건네며 경고를 속삭이던 박 씨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미 위험을 감수했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갈 용기가 있을까? 은숙 씨는 캔커피를 내려놓고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여기까지 왔는데 멈추지 마세요. 이건 아저씨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이용당하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을 위한 싸움이기도 해요. 필요하다면 제가 박 씨를 만나러 같이 가줄게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느꼈다. 그날 밤 반지하로 돌아와 나는 수첩에 한 페이지를 더 채웠다. 나의 군대, 박민규 변호사, 법률, 이은숙, 현실적 전략, 박씨 잠재적 증인, 나, 수집가, 그리고 서술자. 나는 고개를 들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였지만 이 방은 더 이상 축축하고 어두운 반지하가 아니었다. 나의 작전 지휘소였다. 나는 녹음펜을 들고 시험 삼아 버튼을 눌렀다. 푸른 불빛이 한 번 깜빡이고 꺼졌다. 고요한 공간 속에서 내 목소리가 녹음기 너머로 울려 퍼졌다.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 진실이 목소리를 낼 것이다. 나는 녹음된 소리를 다시 들어보았다. 바깥의 서울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하지만 이 반지하 방 안에서 한 아버지는 자신만의 군대를 갖게 되었다. 무기나 피가 아닌
법과 증인과 진실로 무장한 군대를.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 펜이 나를 배신한 자들의 목소리를 담는 순간 진짜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반지하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수첩과 그 앞에 가지런히 놓인 녹음펜을 비추고 있었다. 나는 미동도 없이 앉아 수도관에서 물이 새는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녹음펜의 버튼을 눌렀다. 푸른 불빛이 한번 깜빡이고 꺼졌다. 지금 이 순간 나는 배우가 되어야만 했다. 나는 작은 목소리로 리허설을 했다. 지훈아, 아비가 서류를 보아하니 이상한 숫자가 왜 이리 많으냐. 기억이 잘 안 나는구나. 나는 말을 멈추고 녹음된 내 떨리는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충분히 설득력 있었다. 지훈처럼 자신감 넘치는 녀석의 경계심을 허물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지훈의 번호를 찾았다. 긴 통화 연결음 끝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이 시간에 웬일이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당황한 척 연기하며 말했다. 아, 그게 내가 방금 통장을 다시 봤는데 네가 파티에서 말했던 1,000만 원이 없더구나. 내가 뭘 잘못 기억하는가 싶어서 이상해서 말이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지훈이 짧게 웃었다.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다. 아버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돈은 제대로 가고 있어요. 다만 여러 펀드를 거쳐서 가는 거라 좀 복잡하게 처리해야 하거든요. 아버지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나는 더욱 혼란스러운 척했다. 펀드? 처리? 나는 이상한 숫자들만 보이는데 내가 정말 노망이 든 게냐? 지우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네, 아버지. 연세에는 기억이 오락가락 하실 수 있죠. 그 숫자들은 그냥 절차일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그냥 절 믿으시면 돼요. 제가 하는 모든 건 아버지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려는 거니까요. 실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아시겠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내 아들은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나의 멀쩡한 정신을 짐작 취급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연기를 이어갔다. 그럼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느냐? 간단해요. 지훈이 목소리를 살짝 낮추며 빠르게 답했다. 매달 1,000만 원씩 받는다고만 하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얘기 누구에게도 하시면 안 돼요. 다시 말하지만 누구에게도요. 아버지가 말실수하시면 우리 집안 전체가 곤란해져요. 마지막 말은 명백한 경고였다. 나는 이를 악물고 참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정말 노망이 들었나 보구나. 그러시겠죠. 푹 쉬세요. 쓸데없는 생각 마시고요. 저 바쁘니까 끊을게요. 뚜. 화면은 까맣게 변했고 스탠드 불빛 아래 녹음펜만이 남아 있었다. 작은 불빛이 깜빡이며 파일이 저장되었음을 알렸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손은 떨렸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나는 녹음을 끄고 파일을 노트북으로 옮겼다. 지훈의 모든 말이 음성 파형으로 나타났다. 나는 파일 이름을 프로젝트 듀티 포 올선 21 WAB로 저장했다. 암호 같은 가짜 이름이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였다.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다. 방금 전 제 아들이 스스로 제 발목에 족쇄를 채운 셈이었다. 복잡한 처리, 펀드를 인정했고 무엇보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
그것이야말로 무언가를 숨기는 자의 명백한 증거였다. 두려움 대신 차가운 평온함이 온몸에 퍼졌다. 모든 것이 전날 밤 내가 세운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려왔다. 내가 모든 기대를 걸었던 아들이 이제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고통 때문이었다. 어릴 적 삐걱거리는 나무 책상에 앉아 나눗셈 문제를 가르쳐달라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하면 틀림없이 맞을 거다라고 말했었다. 이제는 내가 정의를 되찾기 위해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나아가야만 했다. 나는 수첩을 펴고 적었다. 3월 21일 녹음 파일 확보. 첫 번째 증거. 첫 번째 유무기유. 나는 무기라는 단어 아래에 두 줄을 그었다. 그날 밤 나는 집 근처 한강변으로 산책을 나갔다. 주머니 속 녹음펜은 조용히 잠들어 있었지만 나는 그것이 이미 판세를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 하지만 조급해서도 안 된다. 한 걸음씩 느리지만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 얘기 누구에게도 하시면 안 돼요. 내 입가에 옅은 미소가 스쳤다. 그래, 나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온 세상이 그의 목소리를 직접 듣게 만들 것이다. 반지하로 돌아와 나는 USB와 녹음펜을 침대 밑 작은 나무 상자에 숨겼다. 누가 뒤지더라도 속일 수 있도록 의료기록 2005년이라는 가짜 라벨까지 붙였다. 이제 신중함은 생존과도 같았다. 나는 박민규 변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녹음 파일 확보했습니다. 간접적이지만요. 내일 들어보시죠. 데레스이. 메시지는 바로 읽음일로 바뀌었고 답장이 왔다. 좋습니다. 네트워크로 보내지 마세요. 직접 가져오세요. 그리고 명심하세요. 절대 비밀 유지. 그들이 알게 되면 위험해질 겁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이불을 덮었지만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는 내 기억력을 비웃던 아들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하지만 고통 대신 마음은 더욱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바람 한 점 없는 서울의 밤. 나는 어두운 반지하 방에 앉아 낡아서 누렇게 변색된 노트북을 쳐다보았다. 책상 위에는 증거로 가득 찬 녹음펜과 USB가 묵직한 돌덩이처럼 내 마음을 짓누르며 조용히 놓여 있었다. 나는 이 물건들만 있다면 박 변호사가 완벽한 소송 서류를 꾸밀 수 있으리란 것을 알았다. 하지만 평생을 노동자로 살아온 나는 법이 결코 빠르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법은 절차를 따르고 재판을 거치고 몇 년씩 걸리는 시간이 필요했다. 나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었다. 나의 적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어떤 소송이든 지연시킬 수 있는 지훈과 유라 부부였다. 법에만 의지한다면 나는 이 반지하에서 늙어 죽을 때까지 정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는 빠르고 강력하며 예상치 못한 일격이 필요했다. 그때 나는 이 시대의 무기, 바로 소셜미디어를 떠올렸다. 나는 브라우저를 열어 맘스홀리 카페에 접속했다. 예전 동료의 아내에게서 들었던 유명한 온라인 커뮤니티였다. 그곳에서는 수십만 명의 어머니들이 가족, 자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내 이야기가 그들의 마음에 닿는다면 어떤 신문 기사보다도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라고 직감했다. 나는 익명의 계정을 만들어 한늙은 아버지라는 간단한 닉네임을 입력했다. 글쓰기 창 앞에서 커서가 깜빡였다. 나는 제목을 입력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1,000만 원을 보낸다 자랑했지만 현실의 아버지는 반지하에서 컵라면을 먹습니다. 야! 손가락이 떨렸지만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다. 이것이 경계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이 글을 올리는 순간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속 모든 것을 쏟아내듯 타자를 쳤다. 저는 60이 넘은 아버지입니다. 마포의 반지하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대기업 임원이 된 제 아들은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제게 매달 1,000만 원씩 용돈을 드린다고 자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저를 행운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저는 그 돈을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컵라면과 신김치로 끼니를 때우고 약값을 벌기 위해 밤마다 대리운전을 합니다. 저를 더 아프게 하는 것은 마치 저의 모든 희생이 그들 연극의 소품에 불과하다는 듯 의기양양하던 며느리의 눈빛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글을 쓰는 것은 돈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성공을 포장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을까요? 나는 내가 쓴 글을 바라보았다.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이것은 변호사의 글도 기자의 글도 아니었다. 꾸밈 없고 진솔하며 가식 없는 나의 목소리였다. 나는 등록 버튼을 눌렀다. 처음에는 조회수가 몇십에 불과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라면물을 올렸다. 다시 돌아왔을 때 화면은 수백 개의 댓글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빠르게 훑어보았다. 세상에, 읽는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저런 자식이 다 있나요? 저도 며느리에게 무시당한 적 있어요. 할아버지, 혼자가 아니에요. 이건 공유해야 해요. 사람들이 저들의 진짜 얼굴을 알 수 있도록. 단 1시간 만에 게시물은 메인 페이지에 올랐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는 해시태그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불효자식 가짜 1,000만 원 반지 할아버지.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은숙 씨에게서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다. 방금 글 읽었어요. 설마 아저씨가 쓰신 거예요? 나는 답장했다. 맞아요. 비밀로 해줘요. 하지만 반응을 봐요. 우린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다음 날 모든 것이 폭발했다. 주요 인터넷 언론들이 기사를 쏟아냈다. SY그룹 임원 효도 거짓 의혹, 맘스홀리 카페를 뒤흔든 반지하 아버지 사연. 한 인터넷 언론사의 젊은 기자가 연락해와 자신을 정혜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저희는 이 사연의 진위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신다면 성함은 가리고 반지하 집 사진만이라도 싣고 싶습니다. 대중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동의했다. 언론은 양날의 검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칼을 뽑아든 이상 끝까지 가야만 했다. 오후에 전화가 울렸다. 지훈이었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가 지금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회사가 온통 난리가 났다고요. 언론은 미친 듯이 달려들고요. 아버지가 절 망하게 하려는 거예요? 나는 떨리면서도 침착하게 천천히 대답했다. 나는 사실을 말했을 뿐이다. 사실은 그 누구도 망하게 할 수 없어. 거짓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말이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지훈이 으르렁거렸다.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그깟 싸구려. 인터넷 여론이 아버지를 지켜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글 지우세요. 그러지 않으면 아버지는 후회하게 될 겁니다. 나는 침묵했다. 나의 침묵이 오히려 그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더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통쾌함이 차올랐다. 내 글이 그들의 전곡을 찔렀다. 사흘 만에 내 이야기는 사회적 이슈의 중심이 되었다. 아침 토크쇼에서는 가족윤리 전문가를 초대해 논평을 했고 사람들은 반지하 할아버지를 하나의 상징처럼 언급했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는 관련 기사 링크가 쉴 새 없이 공유되었다. 한 젊은 어머니가 댓글에 이렇게 썼다. 우리 부모님은 이미지를 꾸미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진정한 존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그 글을 읽다가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수십 년간 나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외로운 늙은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보니 내 편에 서준 거대한 공동체가 있었다. 그날 밤 반지하에서 나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다.
게시물의 조회수는 100만을 훌쩍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어쩌면 문 하나를 연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나 자신만을 위한 문이 아니라 소리 없이 고통받는 다른 부모들을 위한 문을. 나는 게시물 아래에 조용히 한 줄을 덧붙였다.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이제 더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월요일 아침. 나는 반지하 방에 앉아온 나라가 떠들썩한 단독 인터뷰 프로그램을 낡은 텔레비전 화면으로 보고 있었다. 진행자는 한유라와 마주 앉아 있었다. 스튜디오의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단정하고 옅은 화장을 한 그녀의 눈가는 마치 미리 울기라도 한 듯 촉촉했다. 유라 씨, 시아버지께 생활비를 지원했다는 것이 거짓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진실은 무엇입니까? 유라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는 미리 준비라도 한 듯 또렷했다. 저 역시 피해자일 뿐이에요. 제 남편 지훈 씨가 모든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그저 아내로서 따랐을 뿐이에요. 나는 손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지금 연극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경악하게 한 것은 그 비통한 목소리가 아니라 그녀가 뒤이어 공개한 녹음 파일이었다. 화면에서 무뚝뚝한 지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게 해. 그냥 매달 1,000만 원이라고만 해. 나머지는 조용히 하고 나인게 가인긴고. 음성은 앞뒤가 잘려 편집된 것이었지만 시청자들에게는 그것이 지훈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처럼 들렸다. 제가 여러 번 말렸지만 그는 듣지 않았어요. 저도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그러고는 상처에 소금을 뿌리듯 그녀는 덧붙였다. 시아버님은 연세가 있으셔서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으세요. 가끔 이야기를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일이 더 크게 오해를 산 것 같아요.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분노가 가슴속에서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다른 종류의 씁쓸함이 스며들었다. 아마 지훈도 평생을 함께한 아내가 이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배신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몇 초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낮고 느린 쉰 목소리의 남자가 말했다. 김영철 씨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만. 누구시죠? 저는 유라의 아버지, 한병호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 긴 세월 동안 나는 그의 존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언론을 통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라의 수법이라는 걸 알아차렸지요. 그 아이는 제게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제 한 줌을 삼키는 듯 매어 있었다. 다음 날, 우리는 종로의 한 낡은 찻집에서 만났다. 한 씨는 70이 넘어 보이는 남자로 백발의 어깨가 해진 모직 코트를 입고 있었다. 그는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와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 아이는 친아버지인 저까지 속였습니다. 그의 유라는 화장품 회사를 차린다며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지요. 나는 낡은 공장을 팔아 30억 원이 넘는 돈을 쥐어줬습니다. 몇 달 뒤 회사는 온데간데 없어졌고 돈도 사라졌지요. 제가 따져 묻자 그 아이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지는 늙었잖아요. 이제 누가 아버지 말을 믿어주겠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 말은 지훈이 내게 했던 말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우리 둘 다 자식들에게 정신 나간 늙은이 쉽게 잊히는 존재로 치부된 아버지들이었다. 저는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증인으로 나서겠습니다. 옛 계약서, 차용증, 심지어 유라가 제게 보냈던 이메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반지하로 돌아와 박 변호사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이건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 분 모두 아버지이고 모두 피해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일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유라 씨가 만들어낸 모든 논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점입니다. 박 변호사가 제안했다. 가족 회의를 엽시다. 지훈 씨와 유라 씨, 그리고 화해라는 명분으로 몇몇 기자들까지 초대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하는 겁니다. 그의 말을 듣는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모든 것을 건 도박. 그날 밤 나는 홀로 앉아 수첩에 적었다. 4월 12일 유라가 등을 돌려 남편을 배신하고 시아버지를 모함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또 다른 아버지가 나타났다. 예상치 못한 동맹 한 씨가 내게 희망을 주었다. 최종 계획, 가족회의. 나는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속삭였다.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다. 이제는 온 세상에 진실을 알릴 때다. 반지하의 희미한 노란 불빛이 깜빡였다. 오랜 세월 끝에 처음으로 내 마음속에서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분노의 불꽃이 아니라 결의의 불꽃이었다. 아마 여러분 중 99%는 이 말을 듣고 한숨을 쉬며 좋아요나 구독을 누르지 않고 그냥 지나칠 거예요. 1초라도 걸리더라도 지금 몇 시이고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그날 신라호텔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강, 한, 양가. 화해의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장중하게 걸려 있었다. 기자들은 서로 밀치고 있었고 카메라와 렌즈들은 마치 대포처럼 회견장을 겨누고 있었다. 나는 맨 앞줄에 앉아 있었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옆에는 박민규 변호사, 유라의 아버지 한 씨, 그리고 가정부 박 씨가 앉아 있었다.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모든 조명, 모든 카메라가 마지막 결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지훈과 유라가 들어섰다. 지훈은 회색 정장 차림에 잔뜩 굳은 얼굴로 억지 평온함을 가장하고 있었다. 유라는 단아한 흰색 원피스에 옅은 분홍색 립스틱을 바르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듯한 촉촉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화해의 두 주인공으로서 중앙좌석에 앉았다. 진행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강한 양가에서는 여론의 오해를 풀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모든 것을 명확히 설명드리고자. 하지만 나는 그가 말을 잇도록 두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아니, 오늘은 설명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자리입니다. 회견장이 술렁였다. 모든 카메라가 즉시 나를 향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녹음펜을 꺼내 버튼을 눌렀다.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한 음성이 울려 퍼졌다. 아버지,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돈은 제대로 가고 있어요. 다만 여러 펀드를 거쳐서 가는 거라 좀 복잡하게 처리해야 하거든요. 아버지는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이 얘기 누구에게도 하시면 안 돼요. 회견장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지훈의 목소리가 빼도 박도 못하게 울려 퍼졌다. 몇몇 기자들은 입을 벌린 채 허공에 펜을 멈추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애썼다. 이 음성은 분명히 편집된 겁니다. 박 변호사가 즉시 슬라이드를 띄웠다. 대형 스크린에 수표책, 계산서, 계좌 내역서 등 수많은 서류가 나타났다. 그가 명료하게 말했다. 모든 자료는 합법적으로 수집되었으며 은행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여기 있는 숫자들은 녹음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편집은 없었습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받아 적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스크린을 찍었다. 지훈은 공황에 빠진 눈빛으로 유라를 돌아보았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나는 유라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그렇다면 당신의 아버지가 직접 말하게 합시다. 한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연단으로 향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다. 저는 한유라의 친아버지 한병호입니다. 그의 제 딸은 회사를 차린다는 핑계로 저를 속여 공장을 팔게 하고
30억 원이 넘는 돈을 가져갔습니다. 회사는 사라졌고 돈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계약서고 이것이 송금 내역입니다. 제 딸이 제 평생의 땀과 눈물을 앗아갔습니다. 그가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아버지,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한씨가 으르렁거렸다. 내가 오래전에 했어야만 했던 일, 바로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회견장은 폭발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 가정부 박 씨가 조용히 연단으로 올라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저는 두 사람이 시아버지의 이름을 이용해 돈 문제를 덮으려고 의논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더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언론은 질문을 소리치듯 쏟아냈다. 지훈이 책상을 치며 소리쳤다.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유라, 네가 꾸민 짓이잖아. 유라가 맞받아 소리쳤다. 아니, 당신이 주도했잖아. 나는 당신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아수라장이었다. 한때 부부였던 두 사람은 카메라 앞에서 서로를 물어뜯으며 추악한 진실 전부를 드러냈다. 바로 그때 회견장 문이 열리고 경찰 2명이 들어섰다. 사기, 금융사기 및 증거 위조 혐의로 강지훈 씨와 한유라 씨를 체포합니다. 철컹 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울렸다. 지훈은 발버둥 쳤고 유라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소용없었다. 카메라는 그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온 나라가 지켜볼 것이다. 나는 자리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다.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시원하게 씻겨나가는 듯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제대로 숨을 쉴 수 있었다. 1년 후 마포시장 한 구석에 나는 작은 국밥집을 열었다. 간판은 소박했다. 아버지와 아들 국밥.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뼈를 고고 묵은지를 조금 넣어 끓였다. 은숙 씨는 신선한 채소를 들고 자주 들렀다. 박 변호사는 주말마다 와서 법 이야기를 나누며 단골들과 허물없이 웃었다. 한 씨도 자주 찾아와 때로는 그저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잃어버렸던 평온을 되찾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강지훈이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언제 이 죄를 갚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가능하다면 어릴 적처럼 아버지가 끓여주시던 국밥 한 그릇이 먹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편지를 들고 눈시울을 붉혔다. 내 아들이 언제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몰랐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정의는 실현되었고 나는 마침내 나의 존엄을 되찾았다는 것을. 가게 문 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침묵은 더 이상 선택지가 아니었다.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의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